자, 그럼 이번 시간 5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출생, 사망, 그리고 이동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동에 대해서 왜 배우는지를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에서 중요한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생물의 분포와 그리고 얼마 많은 수로 존재하는지, 즉 풍부도, 그리고 이러한 생물의 분포와 풍부도를 결정하는 과정인 지금 제목과 같은 출생, 사망, 그리고 이주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상당 부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특히 개체군, population의 분포와 밀도를 결정하는 출생, 사망, 그리고 이동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챕터에서 배우실 핵심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들은 다양한 종류의 생활환, 즉 라이프 사이클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생물들이 어떻게 자손을 생산하고 또 각각의 개체들이 언제 어떻게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출생과 사망과 더불어 또 개체군의 동태는 분산과 이주가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출생과 사망과 분산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종 내 경쟁입니다. 같은 종 안에서 다른 개체 간에 발생하는 경쟁이 어떻게 출생과 사망과 이주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개체군의 동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양한 생물들을 생활사에 따라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은 R 전략종과 K 전략종으로 우리가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 각각의 특징에 배워보고 하지만은 모든 생물들이 이러한 R 전략종과 K 전략종으로 완벽하게 구별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할 공부의 단위가 될 개체군을 먼저 정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태학자들의 주된 연구 주제 중에 하나 또는 연구 단위의 하나는 개체군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생태학자들은 이러한 개체군의 밀도가,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개체군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 population이라는 것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종, 동일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생태학자들은 이 개체군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동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체군은 어떤 동일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같은 종의 개체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꿀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꿀벌 중에 내가 우리 뒷산에 존재하는 꿀벌을 하나의 개체군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훨씬 더 큰 규모에서 경기도에 존재하는 꿀벌들을 하나의 개체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나무 주변에 존재하는 꿀벌을 또 하나의 개체군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군의 규모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생태학자들은 이런 개체군의 동태에 또는 그 개체군의 동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해충을 조절하거나, 여기서 해충을 조절한다는 것은 해충 개체군의 밀도를 우리가 숫자를 낮추고 싶겠죠. 또는 정반대로 멸종 위기의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어떤 지역에 복원하고 싶으면은 그 종의 개체군에 속해 있는 개체수, 즉 개체군의 밀도를 또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개체군의 동태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 그 다음에 사망, 이주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의 기본적인 베이스로서 영향을 주는 종 내 경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또는 우리가 아주 순수 학문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생물들이 어떠한 동태를 보이는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개체군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개체군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과정인 출생, 사망, 그리고 이주를 이출과 이입으로 우리가 또 나눠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개체군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과정은 1번과 4번이 될 것입니다. 즉, 어떠한 개체군에서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개체가 해당 공간으로 이동을 하거나, 반대로 개체군의 크기가 줄어드는 과정은 2번과 3번, 사망과 이출이 되겠죠. 자, 이 과정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개체군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가 개체군 이전에 개체를 그럼 과연 개체, 즉 인디비주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그 단위 생물체와 모듈 생물체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체군은 그 개체군이 포함하는 개체 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개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세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몇몇 종류의 생물에서는 한 개체의 의미가 아주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통 단위 생물체, 유니터리 오게니즘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예는 예를 들면 새, 곤충, 파충류, 포유류 등은 모두 단위 생물체인데, 이러한 단위 생물체는 생물의 전체 형태가 그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그 예측대로 대부분의 경우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거미의 한 개체의 다리는 8개입니다. 이것이 어린 개미든 오래 사는 개미든 더 늙은 개미든 다리의 숫자가 변하지가 않죠. 이와 반대로 모듈 생물체, 모듈러 오르게니즘은 약간 상황이 틀립니다. 그 많은 예가 일단은 식물, 그 다음에 산호, 해면동물 또는 미소, 해양, 무척추 동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들의 개체수를 세는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처럼 먼저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나무와 늙은 나무가 모두 가지수도 다 제각각 틀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잎수도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숲속에서 우리가 특정 나무 종의 개체군의 크기를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이 나무를 단순히 몇 그루인지 세는 것이 과연 개체군의 크기를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정확한 측정치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숲속의 나무들이, 어린 나무들은 당연히 잎과 가지가 적게 붙어 있고, 훨씬 더 노령목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잎과 가지를 갖기 때문에 단순히 나무가 몇 그루인지 세는 것은 이러한 모듈 생물체의 개체군의 크기를 정확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단위 생물체와 모듈 생물체의 개체군의 크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개체군의 크기를 파악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체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글을 쓸 때
보통 우리가 단위 생물체를 염두를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 생물체도 우리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것의 개체군의 크기를 결정하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의 마리수를 세는 것과 나무가 몇 그루인지 세는 것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개체군을 공부할 때 또는 개체군의 크기를 정의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서 개체군도 정의했고, 우리가 개체도 단위 생물체와 모듈 생물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체군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 또는 개체군에 어떠한 일이 생기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 개체군의 크기를 파악하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위 생물체, 즉 코끼리처럼 또는 거미처럼 한 마리, 두 마리 명확하게 셀 수 있는 단위 생물체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개체군의 크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해충이 어떤 지역에서 대발생을 했을 때 그 해충의 출생률이 언제 가장 높은지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충을 방지하는 데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충의 출생을 정확히 추정 연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죠. 즉 어떤 특정 지역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해충이 실제로 존재하고 언제 그들의 자손이 태어나고 언제 많이 태어나고 언제 죽는지 정확히 추정 연구가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람들을 인구조사, 센서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죽고 몇 명의 자손을 만드는지 모든 추정 연구를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태학자들은 어떻게 생태 연구를 할까요? 자, 즉 전부 다를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조사를 통해서 그 중에 일부를 조사함으로써 자료를 얻고 그 자료를 근거해서 우리가 통계라는 툴을 이용해서, 통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전체 전수조사했을 때는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우리가 개체군의 크기를 추정하고 또는 다른 그 개체군의 크기를 조절하는 요소들, 개체의 출생 및 사망 또는 이주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생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임을 꼭 인식을 하시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생물 개체군의 풍부도, 즉 그 개체군 안에 얼마나 많은 개체들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알고자 하면은 먼저 개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체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건들, 출생, 생식, 사망 등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표시한 것이 그 생활환이고요. 라이프 사이클이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자, 먼저 X축을 보시면 맨 첫 번이 출생, 그 다음이 onset of reproduction, 즉 생식의 시작, 그 다음이 end of reproduction, 생식의 종료, 그 맨 마지막이 죽음이겠죠. 자, 그래서 어떤 개체가 태어나서 생식이 가능한 지점까지 성숙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이 전 생식 기간. 자, 그 다음에 생식을 할 수 있는 그 지점부터 생식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가 생식 기간. 그 다음이 후생식 기간.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노화를 겪으면서 죽음에 이르겠죠. 자, 이것이 생물들의 생활사 또는 생활환을 우리가 단순화하고 일반화하면 지금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앞서 생활사에서 보신 것처럼 어떠한 개체는 스스로 이제 성장해서 이제 그 생식이 가능하게 이제 성숙이 되고 또
에너지를 분배해서 자신의 자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장과 생식에는 자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 둘 사이에는 대립적인 양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즉 어떤 식물이 예를 들어 또는 어떤 동물이 생식과 성장 모두를 극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스스로 더 커지기 위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에너지를 쓴다면은 자기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고 자기 자손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자기 몸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다년생 식물 중에 남아프리카 남서부에 존재하는 다년생 식물을 하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은 1월부터 12월까지 시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Y축은 각각 식물 부분에 존재하는 질소의 양입니다. 즉 자원의 근본으로 쓰이는 질소를 얻다가 더 많이 분배하는지가 이 식물이 언제 생식과 생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쪽에서 이 식물은 그쪽 남아프리카 지역의 봄인 9월에서 12월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열매 부분이 보라색인 도터 콘이라고 되어 있는 컴이라고 되어 있는 DC라고 오른쪽 식물 그림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 자손 구경 부분입니다. 자, 9월에서 12월, 즉 X축에서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를 보시면은 지금 그쪽 자손 구경의 질소 분배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이 생식기간이 지나면은 나머지 자신의 구근, Parent Chrome이라고 되어 있는 PC,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신의 구경과 또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신의 이파리에 훨씬 더 많은 생식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성장의 에너지 분배를 훨씬 더 키우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슬라이드의 요점은 어떠한 개체가 성장과 생식 모두를 해야 되는데 한쪽을 늘리면은 한쪽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물의 생활화는 얼마만큼의 기간에 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출생, 생식, 죽음의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1년생과 우리가 다년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겠지만은 1년 내에 모든 생활환이 맞춰지고 1년에 한 세대 또는 여러 세대를 거칠 수 있는 그 생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1년생 생물과는 달리 자, 어떠한 생물은 한 생활사가 한 개체가 여러 해에 걸쳐서 살아가면서 그 출생과 생식과 죽음을 그 과정을 거치는 다년생 생물들이 존재하고 이 다년생 생활환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맨 위에 다년생 생활환을 보시면 A를 보시면은 특히 수명이 긴 동물과 식물들에게는 뚜렷한 계절적 리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어떤 나무가 언제 생식을 하고 낙엽이 지고 다시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하고 이렇게 뚜렷한 계절성이 있는 것이죠. 동물들 중에서도 어떤 겨울잠을 자거나 어떤 특정 시기에 그 번식기를 갖거나 이렇게 생식 활동에 있어서는 또 특히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매년 특정 기간 동안에 피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가 지남에 따라 어떤 특정 기간부터 연도부터 이제 나이부터 생식이 가능해지고 그 생식의 그 능력이 포텐셜이 가장 높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제 쇠퇴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래프 B를 보시면은 이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즉 계절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기온과 강우 그 다음에 광주기의 변동이 거의 없는 적도 부근의 습한 지역에서는 1년 내내 식물들은 꽃이 피고 동물들은 계속 번성하는데 이러한 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그림 B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기 이하가 이상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생식이 불가능하고 쇠퇴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C는 어떤 식물 또는 동물은 그 생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오랜 기간을 유년기간으로 지나다가 한 번에 맨 마지막에 극적인 생식을 하는 경우들이죠. 자, 이 예로 아마도 우리가 그 태평양 연어를 아마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년생 생활하는 언제 생식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생물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5번째 챕터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이 생활환까지 알아보는 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